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시간과 공간, 시간을 말하다 백제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 제8편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함락편입니다. 제가 이 사비성 함락편이 좀 길어서요. 사비성 함락을 전후한 당시 국제정세와 백제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1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비성 함락, 즉 군사작전과 사비성이 함락되는 과정은 8편 두 번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8-1편을 만들어서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는 이유는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백제의 멸망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왕이 삼천궁녀와 놀아나고 군사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당연합군에게 사비성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꽃다운 삼천궁녀는 낙화암에 몸을 던져야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으며 의자왕과 의자왕을 모시던 귀족들과 12,000명의 백성들이 소정방에게 끌려서 당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의 멸망이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왜 고구려보다도 인구가 더 많았다라고 알려졌던 그 부흥했던 백제가 불과 며칠 만에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사비성이 함락되는 비극을 맞아야 되었을까요? 저희는 지금부터 정사인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 그리고 중국의 서적들에 적혀있는 기록과 아직은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백제의 비극의 그 저간의 사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는 그 시간에 국제 정세는 정말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당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는 영유왕을 연개소문이 암살하고 영유왕을 지지하는 귀족 100명을 도륙한 다음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게 642년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개소문의 대당 강경 정책은 645년에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역시 고구려였습니다. 당태종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자신도 부상을 당하는 등 치욕적인 패배를 맞이하고 당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에게 고구려를 절대 침략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의 치욕스러운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는 당과 고구려가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을 때,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특히 신라는 654년 태종 무열왕이 등극을 하면서 수세에서 당과의 제휴를 통해서 공세로 전환하지만, 태종 무열왕 이전에 선덕, 진덕 두 여왕의 치하에서는 북으로 오는 고구려에게, 서쪽으로부터는 백제에게 끊임없이 침공을 당함으로써 국가 존망의 위기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아의 최대 강국이라는 당나라도 내치 쪽에서는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외부적인 환경은 그다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는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그 대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구려의 연개 소문은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의 북쪽 지방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북 쪽에서는 돌고래 반란이 있었으며 또한 오늘날의 실크로드인 서쪽에서는 토번의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의 외부적 환경은 그다지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당 고종과 역시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태종무열왕이 만나서 나당 연합을 형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백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제가 처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온 백제 내부의 내분의 격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백제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제는 원래 대륙의 요소 지방을 경략하고 있었던 대륙 부여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고이왕 때 3세기서부터 한반도로 진출해서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서는 일본, 한반도 서남부, 중국의 동부 지방까지 장악한 그런 대해상 제국을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송서, 양서, 주서 등 중국의 역사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송서에는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요동해 있었으나 후에 요소로 움직여서 진평군을 경영했다. 양서와 주서에는 백제는 대방에서 시작해서 요소, 진평, 대방을 경영한 국가다라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던 백제의 의자왕이 641년에 백제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도백제를 경략하고 큐슈와 대화외로 나누어져 있던 열도의 통치체제를 통합한 서명천왕이었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는 641년 백제의 본국 백제의 왕으로 의자왕이 돌아옵니다. 의자왕의 정책은 간단했습니다. 왕권 강화, 그리고 잃어버린 백제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것. 패망의 군주가 되자 삼천궁녀와 노란한 왕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쓰긴 했으나 의자왕은 해동증자라 불릴 만큼 의욕적이고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의자왕에게는 여러 가지 내분이 격화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린 641년 부여의 사비성으로 돌아와 왕이 되자 그 다음 해에 일본서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의자왕은 동생의 아들 교기, 이복누이 사인, 내자평, 기미 등 귀족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하였다. 즉 일본으로 추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왕의 조카였던 의자왕이 무왕으로부터 태자가 된 다음에 왕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왕족 세력들과 있었던 치열한 정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동생의 아들 교기, 이복누이, 내자평 40여 명을 섬으로, 즉 다시 말해서 열도 백제로 보내서 본국 백제, 반도 백제의 왕권을 강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자왕은 641년 본인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왕자 부여 융을 644년, 즉 3년 뒤에 태자로 모합니다. 즉
의자왕 본인과 자신의 아들 부여용을 태자로 책봉을 함으로 인해서 부여씨 왕실의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또 655년 태자궁을 증축해서 태자의 위상을 강화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의자왕이 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하나가 대륙 공략이었습니다. 백제는 중국의 동부 해안 지방과 한반도의 서남해 지역,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경영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이름이 백가제해라는 해양을 다스리는 국가라는 그런 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학자는 이 백제의 동아시아 바다 해상 제국이 로마의 지중해 해상 제국보다도 더 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가 해상 제국을 다스리고 경영하는데 활용했던 제도는 22담로라는 것입니다. 이 담로는 굳이 영국 제국의 대식민지 정책과 비교를 하면 영국의 총독과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22담로는 오늘날 산둥반도의 청주에 있는 담수갱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동쪽 해안을 따라서 담수장, 담수호, 그리고 오늘날의 캄보디아, 옛 이름은 부남국입니다. 캄보디아에 있었던 담수항까지를 22개의 담로로 해서 해상 제국을 다스렸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백제 부흥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흑치상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도 원래 부여씨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성이 부여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을 흑치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재미난 이름이 있습니다. 흑치상치는 바로 이 남쪽 지방, 오늘날의 베트남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 남방 지방의 담로의 총독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남쪽에 딸롱이라는, 제가 이름을 참 자꾸 외운데도 기억이 잘 안 되는데요. 딸랑이라는 남방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많이 먹으면 이빨이 까맣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치씨의 기원은 어느 날 흑치상치가 담로를 다스리다가 부여 사두성에 와서 의자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왜 네 이가 그렇게 까마냐 라고 했더니 제가 남방에 있는 열매를 먹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의자왕이 그럼 지금부터 너의 가족들의 성은 흑치라고 해라 라고 해서 흑치상치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백제의 해상제국은 당시 동아시아 바다를 다스리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상제국의 경영을 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약해졌던 산둥반도의 청주의 재점령과 지배 강화였습니다. 의자왕은 이 산둥반도의 청주를 다시금 공략해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중국 땅 요소지방을 점령하러 출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출병에는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찬성 세력은 의자왕, 그리고 의자왕의 태자 융,
그리고 주로 구귀족인 진시가와 해시가들이었는데, 이 구귀족들은 부여씨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넘어온 세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금 중국의 옛 땅, 백제의 옛 대륙의 땅을 회복해야 될 명분과 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흥귀족이라고 해서 주로 한반도의 근거지를 갖고 있던 귀족 세력이었습니다. 사택시, 연시, 목시 등. 이들에게는 대륙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아주 가물가물하거나, 그런데 왕의 대륙 회복 정책에 군사를 대야 되고 물자를 대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의자왕의 대륙 경략에 반대를 했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사는 아니지만 의자왕이 군사를 이끌고 대륙 공략을 시도할 때 사비성에서 정변이 발생합니다. 신흥귀족들이 왕자 효를 앞세워서, 부여효입니다. 왕자 효를 앞세워서 사비성을 지키고 있던 태자 융을 굴복시키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으로 가 있던 의자왕은 국내의 정변을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군사를 돌려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귀족과 신귀족 그리고 의자왕의 타협점이 나오죠. 태자 융이 실각하고 왕자 효가 태자로 봉해집니다. 그리고 의자왕을 도와서 왕권 강화와 신라 압박, 대륙 경략을 추진했던 성충이 실권하고 옥사하기까지 이릅니다. 바로 이때 성충은 옥사하기 직전에 의자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나라에 변고가 있을 테니 탄현과 기벌포를 막으십시오라고 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또 한 자료는 의자왕이 반위, 즉 오늘날의 암에 걸렸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부여씨 왕실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도백제부터 반도의 본국백제, 그리고 사라져가던 대륙백제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한 남자가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 의자왕의 나이가 대략 60세를 조금 넘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자왕의 대륙 공략은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태자가 바뀐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략 655년 그 어디쯤이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사비성에 돌아와서 낙담하고 있던 의자왕은 다시 귀족들에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 반격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657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왕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고 시급을 주었다. 왕이 자신의 아들들, 왕서자, 아마 와이프는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뭐 옛날 왕들이 다 그 비가 많아서 이제 왕실이 번성해야, 그 왕가가 번성해야 이제 국가가 번성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왕서자 41명을 좌평, 즉 장관급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시급을 주었다. 토지와 백성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역마다 있었던 귀족 세력들을 못 믿겠으니 이제 내 자식들을 직접 보내서 지역을 다스리고 의자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반대를 하는 귀족 세력들을
제압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의자왕의 정책에 대해서 신귀족들은 상당한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강성했던 백제가 불과 18만의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공격 앞에서 한 달도 아니고 불과 며칠 만에 사비성이 함락되는 결과를 가져온 비극적인 당시의 백제의 상황이었습니다. 내환이든 외환이든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단결되지 않은 분열된 여론, 분열된 당파들 간의 정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백제의 비극은 부여시 왕가의 이상을 이루려 했던 의자왕의 꿈과 현실을 중요시했던 일부 귀족 세력들 간의 정치적 정쟁에서 그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침공 직전의 국제정세와 특히 백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떨어졌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